저는 평범한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30년 넘게 핸들을 잡으며 성실하게 살아왔죠. 그런 제가 어느 날 28살 젊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저를 오빠라고 불렀고 제 외로움을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제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빼앗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수, 올해 68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을 오가는 버스를 운전한 지도 어느덧 32년째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차를 준비하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 힘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내를 잃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암이었죠. 투병 기간 동안 모아둔 돈은 거의 다 병원비로 나갔고 남은 건 빚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TV를 보다 잠드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평소보다 승객이 적은 시간대였죠. 종점에서 새 정거장쯤 지났을 때 한 여자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28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기사님, 종점까지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백미러로 흘끗 보니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군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죠. 종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내렸는데 그녀만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차에서 내려 뒷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님, 여기가 종점인데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죠. 죄송해요, 기사님.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갈 곳 없이 버스에 앉아 있다니 안쓰러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여기서 잠깐 쉬다 갈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운전석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그녀가 내려왔습니다. 버스 옆을 지나가다 제 창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좀 정리됐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죠.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 이상하게도 그녀가 자주 제 버스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되자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싶었죠. 어느 날 그녀가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보통은 뒷자리에 앉았는데 말이죠. 기사님,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기사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는데. 근데 요즘 자주 보이네요. 네, 이 동네로 이사 왔거든요. 새 직장도 구하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죠.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딘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이는 종종 말을 걸어왔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저한테는 특별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기사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요. 이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견디는 법을 배울 뿐이죠. 기사님, 저도 혼자예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 비슷하네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40년 가까이 차이 나지만 외로운 만큼은 같은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차를 마치고 차고지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죠. 정류장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차를 세웠습니다. 지연 씨, 뭐 하고 있어요? 어서 타요. 그녀가 뛰어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죄송해요, 기사님. 갑자기 비가 와서. 괜찮아요. 집이 어디예요?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퇴근 시간인데 폐 끼칠 수 없죠. 아니에요, 어차피 제 집 가는 길이에요. 어디 사세요? 결국 그녀는 주소를 알려줬고 저는 그녀를 집 앞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허름한 원룸 건물이었죠. 제가 사는 곳과 비슷했습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기 안 걸렸네요. 근데 기사님도 저녁 안 드셨죠?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 드릴게요.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결국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그녀가 끓여준 라면은 특별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내게 끓여준 음식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아내가 떠난 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보기 좋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그 따뜻함이 5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 고마워요. 정말 맛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기사님.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그녀의 집에 들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두세 번. 그녀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줬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진지하게 들어줬고 위로해줬습니다. 기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매일 성실하게 일하시잖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사님, 요즘 너무 외로워요. 기사님도 그렇죠?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뻤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지연 씨, 하지만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기사님이 좋아요. 기사님은 다른 남자들과 달라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시잖아요. 그녀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럼 같이 살아볼까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원룸으로 그녀가 이사를 왔죠.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퇴근하면 그녀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집이 집 같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삶에 활력이 생겼죠. 하지만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함께 산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오빠. 어느샌가 그녀는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마치 젊어진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얼마나 필요해? 50만 원만요. 전 직장에서 밀린 월세가 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별로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많이 모아둔 건 아니지만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죠. 괜찮아. 천천히 갚아도 돼. 정말요? 오빠, 고마워요. 그녀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에 마음이 녹았죠. 단돈 50만 원으로 이런 기쁨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부탁이 왔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핸드폰 요금이 너무 밀려서 8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안 될까요? 응, 알았어. 한 달 후에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50만 원이었죠. 저는 묻지 않고 돈을 줬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세 달이 지났을 때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됐고 생활비를 아껴 쓰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낮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죠. 오빠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무슨 일을 그렇게 늦게까지 해? 서빙 일인데 손님이 많아서 야근을 좀 했어.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믿고 싶었고 또 의심하는 제 모습이 싫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지연이가 큰 부탁을 했습니다. 오빠, 나 사업 좀 하려고 해. 친구랑 같이 작은 카페를 열 건데 자금이 좀 필요해. 1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1천만 원? 그건 좀. 오빠,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카페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줘. 우리의 미래.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신기했고 감사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1천만 원을 그녀에게 줬습니다. 그녀는 정말 기뻐했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 안에 갚겠다고요. 하지만 카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나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 친구가 나를 속였어. 돈을 들고 도망가 버렸어. 뭐라고? 진짜야. 나도 당했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연락이 안 된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 믿었어. 그녀는 울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는지 연기였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녀를 위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친구가 나쁜 거지. 오빠, 정말 미안해. 꼭 갚을게.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친구의 빚이라고 했습니다.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외로움으로 돌아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어때? 이 원룸은 너무 좁잖아. 넓은 곳에서 살면 우리도 더 행복할 거야. 아파트?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전세로 하면 돼. 내가 좋은 매물 알아봤어. 보증금 1억 원이면 되는 괜찮은 투룸이야. 1억 원? 내가 어디서 그런 돈을. 오빠 집 있잖아. 그거 담보 대출 받으면 돼. 제게는 작은 빌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이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팔까 생각했지만 차마 팔지 못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그 집은 오빠,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지. 결국 저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새 아파트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넓고 깨끗했죠. 지연이는 좋아했습니다. 가구를 사고 꾸미는데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500만 원 정도 더 썼죠. 오빠, 이제 우리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거야. 행복하지? 응,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빚이 늘어났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사한 후 한 달도 안 돼서 지연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밥을 해주지 않았고 집안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무슨 일을 그렇게 바쁘게 해? 그냥 여러 가지.
신경 쓰지 마.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보는 시간이 늘었죠. 그녀의 휴대폰에서는 계속 메시지가 왔고 그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와 이야기할 때는 시큰둥했지만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바빠서 그런 거지. 바쁜 건 알겠는데. 우리 좀 이야기라도 하자.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해? 좀 답답해. 집착?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집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 운전을 하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저녁 9시쯤 집에 도착했죠. 이상했습니다. 집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보통 집에 있거나 늦어도 10시쯤에는 들어왔는데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음이 울리다 겨우 받더군요. 여보세요? 뒤에서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집이나 클럽 같은 곳 같았어요. 지연아, 어디야? 언제 들어와? 아, 오빠. 친구들이랑 있어. 조금 늦을 것 같아. 또? 요즘 매일 늦는데. 나도 내 생활이 있다고. 맨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끊을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비틀거리며 걸었죠. 어디서 이렇게 늦게까지. 오늘은 좀 피곤해. 내일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지연이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집에 있을 때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있어도 짧고 무뚝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지연이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열려 있었죠. 무심코 들여다보는데 카드 명세서가 보였습니다.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아니 불안감에 손이 갔습니다. 명세서를 꺼내봤죠. 1200만 원. 한 달 카드 사용액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명품 매장, 클럽. 제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돈을 쓴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달의 생활비로 150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이라니.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온 걸까요? 더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였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도 없는 카드였죠. 명세서를 보니 한도가 2천만 원이었고 이미 1,500만 원이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을까? 그때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지연이가 서류에 사인이 필요하다며 여러 장의 종이를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 내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 하려면 보증인 사인이 필요하대. 저는 의심 없이 사인했었죠. 그게 카드 신청서였던 겁니다. 저는 속았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곧바로 은행 앱을 열어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대출 3천만 원이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이었죠. 그것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응? 왜? 이게 뭐야? 카드 명세서와 대출 내역을 들이밀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빠, 그게 내 명의로 카드를 만들고 대출까지 받았어? 내가 언제 허락했어? 미안해, 오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곧 갚을 거였어. 급하게? 1200만 원이나 쓰면서 급한 게 뭐가 있었어? 클럽에서? 명품 매장에서?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어? 넌 날 속였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처음엔 진심이었어. 근데, 근데 오빠가 너무 늙어 보여서 친구들이 놀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돈을 좀 쓴 거야. 뭐라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제발 화내지 마.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난 널 믿었어. 내 전 재산을 내게 쏟아부었어. 그런데 넌 날 이용한 거야. 아니야, 오빠. 나 정말 오빠 좋아해.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사랑? 40년 차이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다는 걸. 28살 여자가 68살 남자를 진심으로 좋아할 리 없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줘. 당장 나가. 오빠, 제발. 나갈 데가 없어. 그건 내 문제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 지연이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울면서 나갔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모든 피해 내역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들어간 돈은 약 8,500만 원이었습니다. 직접 준 돈 3천만 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과 대출 5천만 원, 카드값과 대출 5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 몇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빚만 남았죠.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했죠. 어렵습니다, 손님. 사인을 직접 하신 이상 사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동거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연인 관계로 간주돼서 더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당한 걸 그냥 참으라는 말입니까? 민사소송을 걸어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무자력자라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휴대폰에 지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야. 제발 연락 좀 해줘. 임신. 순간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아이라니. 68 나이에 아버지가 된다고?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임신했다는 게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병원에서 확인했어. 지금 8주야. 증거를 보여줘. 증거? 오빠가 날 못 믿어? 당연하지. 내가 그동안 날 얼마나 속였는데. 알았어. 초음파 사진 보낼게. 1시간 후 카톡으로 초음파 사진이 왔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8주 2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이일까? 정말 내 아이가 있는 걸까? 오빠, 나 혼자서는 못 키워. 제발 도와줘. 우리 아기잖아.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8배 아이라니. 혈육이 생긴다는 것. 하지만 이성은 경고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덫일 수 있다고. 그녀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라고. 고민 끝에 저는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초음파 사진이 찍힌 병원이었죠. 여보세요,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김지연이라는 환자가 최근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나요? 죄송합니다만 환자 정보는 보호자라도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이 아버지인데요. 확인만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결국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화질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인쇄한 초음파 사진은 열전사 방식이라 화질이 떨어지는데 이건 너무 선명했죠.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에 임신 초음파 사진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가 보낸 사진과 거의 똑같은 사진이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올린 초음파 사진을 캡처해서 날짜만 조작한 것이었죠. 가짜였습니다. 임신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속였던 겁니다.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임신까지 거짓으로 꾸며낸 거죠. 초음파 사진이 가짜라는 걸 알고 나서도 저는 지연이를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질까봐요. 며칠 후 지연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병원비가 필요해. 산전 검사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200만 원만 보내줘. 지연아, 그 초음파 사진. 우리 아기인데. 오빠는 아빠가 될 생각이 없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에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빨리 보내줘. 오늘까지 검사 받아야 한다니까. 저는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또 카드를 긁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엄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비가 필요해. 500만 원만 더 보내줘. 너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새엄마야. 아빠가 재혼하셨거든. 그래도 나한텐 엄마나 마찬가지야.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또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총 1,5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이제 제 빚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이 넘었고 신용카드 이자까지 합치면 월급의 절반이 이자로 나갔습니다.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고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길 뻔했습니다. 버스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낼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죠. 회사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민수 형,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형, 솔직하게 말해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68이나 먹은 사람이 젊은 여자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렸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나 유산했어. 뭐? 아기를 잃었어. 스트레스 때문에.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돈도 제때 안 보내주고 날 의심하고. 우리 아기가 죽었어.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는 없었다는 걸. 지연아, 그만해. 뭐? 그 초음파 사진 가짜야. 임신도 거짓말이고. 오빠가 날 못 믿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여? 응. 넌 나쁜 사람이야.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았어. 오빠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좋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가 나한테 뭘 했는지 다 폭로할 거야. 뭘 폭로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빠가 나한테 강요했다고 할 거야. 나이 차이를 이용해서 협박했다고. 돈도 오빠가 알아서 준 거라고 할 거야. 뭐라고?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 그게 중요해? 누가 믿겠어? 68 늙은이가 28 젊은 여자를 꼬셨다는데 당연히 내 편을 들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착하고 순수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지막으로 3천만 원만 더 보내줘. 그럼 영영 안 나타날게. 거절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성폭행.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오빠가 강제로 했다고 할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공갈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넌 미쳤어. 미쳤든 말든 3천만 원. 3일 안에 보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담당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협박 문자나 녹음 파일 같은 증거가 있으신가요? 전화로만 이야기했어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입증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르신이 직접 돈을 보낸 것도 문제입니다. 증여로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속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 써버렸을 테니까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냈지만 지연이는 잠적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에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피의자를 찾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런데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고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임신도 진짜였는데 유산했다고 하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초음파 사진이 가짜였어요. 그 부분도 확인했는데 원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가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결국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죠. 제게 남은 건 1억 5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죠. 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제 집을 결국 팔았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은 갚았지만 신용카드 빚과 마이너스 대출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더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입니다. 화장실도 공용이고 요리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월급 250만 원 중에서 빚 이자로 60만 원이 나갑니다. 고시원 월세 35만 원, 생활비 50만 원을 쓰고 나면 남는 건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돈으로 조금씩 원금을 갚고 있죠. 이 속도로는 5년은 걸릴 겁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이 70에 가까운 아버지가 젊은 여자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렸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안 내려갔습니다. 가끔 버스를 운전하다가 젊은 여자 승객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요. 물론 이제는 절대 속지 않겠지만 그래도 두렵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자꾸만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끝없이 밀려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제 외로움을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평범한 바람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죠. 지연이는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났겠죠. 경찰에 따르면 그녀에게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자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28살 여자가 68살 남자를 진심으로 좋아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동료들은 이제 제 사정을 압니다. 어느 날 제가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병원에 실려갔고 그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민수 형,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미안해. 너무 부끄러웠어. 형, 잘못한 건 그 여자지, 형이 아니에요. 형은 피해자라고요. 동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줬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당한 금액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형, 이 돈으로 빚 조금이라도 갚고 맛있는 거 좀 드세요. 너무 야이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운전하고 밤에 고시원으로 돌아옵니다. 외롭지만 더 이상 그 외로움에 속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외로운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호의를 조심하세요.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성이 다가온다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꾸 돈 이야기를 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외롭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마세요. 외로움은 일시적이지만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평생 갑니다. 제가 당한 수법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는 먼저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저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을 찾아서 자신도 외롭다며 다가옵니다.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둘째, 천천히 신뢰를 쌓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친절을 베풉니다. 밥을 해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위로해주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점점 의존하게 만듭니다. 셋째,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킵니다. 같이 살자고 제안하거나 미래를 약속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마치 평생 함께할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넷째,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돈을 요구합니다. 급하다, 곧 갚겠다, 이번만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요. 다섯째, 거절하면 감정적으로 압박합니다. 날 믿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혼자 살 거냐 같은 말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섯째,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제 경우엔 임신이었죠. 그 외에도 부모님 병원비, 사업 자금, 빚 독촉 같은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일곱째, 돈을 다 뜯어낸 후에는 갑자기 사라지거나 태도가 돌변합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죠. 이 패턴을 기억하세요.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관계를 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죠. 만약 자식들이나 동료들에게 미리 말했다면 그들이 말렸을 겁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우리 일은 우리끼리만 알자,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라는 말로 주변과 단절시키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 법적인 서류에 사인할 때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저처럼 무심코 사인했다가 명의를 도용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서든 대출 신청서든 반드시 직접 읽어보고 이해한 후에 사인하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너무 늦게 신고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죠. 대신 이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제 고통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요즘 저는 퇴근 후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모임에 나갑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가지 않았는데 동료의 권유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재혼 사기를 당했고 어떤 분은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두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거죠. 70이 넘은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진짜 필요한 건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요. 지금 저는 복지관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각자 반찬을 조금씩 가져와서 나눠 먹죠. 그 시간이 제게는 큰 위안입니다. 누군가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환상이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지연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외롭지 않은 상태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 밥상을 마주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요. 가끔 길을 가다가 지연이와 비슷한 체격의 여자를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그녀일까 싶어서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일 뿐이니까요. 그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외로운 사람을 찾고 있을 겁니다.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신뢰를 쌓고 돈을 뜯어내고 사라질 겁니다. 그게 그녀의 생존 방식이니까요. 저는 그것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제 나이 69입니다. 법적으로 정년까지는 아직 1년 남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버스를 운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겁니다.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때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작은 방 한 칸, 따뜻한 밥 한 그릇,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방.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외롭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죠. 문제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저는 이제 외로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의 모임, 취미생활, 자원봉사 같은 것들이요. 며칠 전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아빠,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명절 때 꼭 내려오세요. 다들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그럴게. 아직 제가 당한 일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이것도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은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그 외로움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급하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건강하게 채워나가세요.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TV를 봐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달콤한 말과 친절한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마음을 여세요. 진짜 위로는 그곳에서 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버텨내자. 외롭지만 속지 말자.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버스 핸들을 잡습니다. 오늘도 많은 승객들이 제 버스에 올라탈 겁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어르신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도 그들처럼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비록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고시원에서 살며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지만요. 이것이 제 선택의 대가입니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절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제 고통이 여러분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빈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급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짜 관계는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진심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버스를 운전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차를 준비하고 밤 9시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힘들지만 살아있습니다. 후회하지만 배웠습니다. 외롭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69 박민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외로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핸들을 잡습니다. 마을버스 기사 박민수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